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당뇨 진료 지침을 만든 임상시험 랜드마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 당뇨병 학회와 유럽 당뇨병 학회의 컨센서스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당뇨를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서포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서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인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에 대해서도 서포트를 받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 고울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울은 카디오 레날 리스크 리덕션이고 두 번째 고울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2년 컨센서스 리포트는 당뇨 환자의 조절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카디오 레날 리스크 리덕션과 함께 혈당 조절, 체중 조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진료 지침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제시되던 당뇨병 진료 지침과는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선 하나의 사례로 2018년 미국 당뇨병 학회 진료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진료 지침이던 2018년 미국 당뇨병 학회 진료 지침에서는 당뇨 환자로 처음 진단되면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와 함께 A1C의 수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혈당 강화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즉, A1C가 9 미만인 경우에는 모노테라피를, A1C가 9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중 복합요법을, A1C가 10보다 높거나 심토마틱하게 고혈당이 있는 경우에는 인젝터블 테라피를 동반한 복합요법을 사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모노테라피로 최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은 메포민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당뇨 진료 지침은 이처럼 A1C 수준에 따른 혈당 강화 치료를 제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진료 지침은 혈당 수준에 따른 조절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에서 근본적인 치료 목표인 카디오레날 리스크 리덕션과 혈당 조절, 체중 조절이라는 이 목표를 제시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인 카디오레날 리스크 리덕션을 보겠습니다.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당뇨로 인한 사망과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대혈관 합병증,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미세혈관 합병증,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MI나 스트로크,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같은 질병이고 그와 함께 TIA,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그리고 심토마틱 또는 에이심토마틱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가 대혈관 합병증에 속하게 됩니다. 소혈관 합병증,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크게는 레티노패시, 네프로패시, 유로패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인데 다행히 최근에 개발된 혈당 강화 치료제가 이런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근거를 가지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SCBD가 이미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 즉 MI나 스트로크,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TIA,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서 ASCVD가 지금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향후에 ASCVD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55세 이상이면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 두 가지 이상을 가진 사람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비만,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알부민 유리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55세 이상이면서 다른 리스크 팩터를 동반한 ASCVD 고위험군의 경우에도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함께 SGLT2 인히비터를 우선 사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당뇨 환자에서는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하든 감소하지 않든 심부전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신부전이 동반된 당뇨 환자에서는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CKD가 동반된 당뇨 환자에서는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권고하였는데 CKD의 정의로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60 미만이거나 아니면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쇼가 30mg/g, 즉 미세 알부민료 레인지 이상만 되어도 CKD로 보고 그럴 경우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과거에는 SGLT2 이니비터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감소된 경우 처음 사용하기를 꺼려했지만은 최근 임상시험에서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 이상만 되면 SGLT2 이니비터를 시작해도 된다는 근거가 확보되어 당뇨이면서 CKD가 있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20 가까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SGLT2 이니비터의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문제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에는 우선적으로 메포민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은 그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반드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 위험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혈당 강화 효과가 좋은 약제로는 돌라글로타이드와 세마글로타이드, 테르제파타이드 같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권고하였고 그 다음 인슐린과 함께 경구 혈당 강화제 복합요법도 권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포민, SGLT2 이니비터, 설포니유리아, TZD를 혈당 강화 효과가 비교적 좋은 약으로 소개하였고 DPP4 이니비터는 혈당 강화 효과가 중간 정도 되는 약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당뇨 환자에서의 체중 조절을 매우 중요한 고얼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위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나 식이 교육뿐만 아니라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와 함께 메타볼릭 서저리까지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혈당 강화제 중에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좋은 약을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제일 좋은 약, 제일 강력한 약으로 티르제파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 약으로 리라글루타이드와 둘라글루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당뇨병 학회와 유럽 당뇨병 학회의 2022년 컨센서스 리포트는 하트 페일리어, 만성 공팍병,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환자 또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고위험군에서 입증된 이점이 있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이 사용 결정은 메포민 사용과 무관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혈당 강화 치료를 할 때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펄스토로 사용하기를 권고하던 것과는 큰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환자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의 근거가 에비던스가 높기 때문에 강력한 권고를 하였고 아직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위험 요인만 있는 경우에는 아직 그 근거가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약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SGLT2 이니비터가 RCT에서 보여준 예방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복합 메이저 어드밴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 심혈관 사망 예방 효과, 모든 사망 예방 효과, 심근경색 예방 효과, 신장 결과 예방 효과,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를 명시하였습니다. 신장 결과로는 사고체 여과율이 절반 이상 감소하거나 투석을 하거나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것들을 포함하였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복합 메이저 어드밴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심혈관 사망, 모든 사망, 심근경색과 함께 신장 결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신장 결과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SGLT2 이니비터가 더 좋다는 것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구분점 중에 하나는 SGLT2 이니비터는 뇌졸중 예방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였지만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뇌졸중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SGLT2 이니비터는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를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었지만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당뇨병 진료 지침은 환자의 당화 혈색소에 따른 약물 치료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료 지침은 당화 혈색소 수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고 치료 지침을 제시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뇨 치료의 근간이 되는 랜드마크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속속 새로 발표되면서 그 근거와 바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 치료의 역사와 함께 당뇨 치료의 근간이 되는 랜드마크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배운 이유가 과거의 사실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라는 좋은 격언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행된 임상시험과 과거에 시도되었던 여러 가지 의학적 치료를 배우는 이유는 그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 당뇨와 여러 심혈관 질환에 치료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한계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더 발전, 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가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당뇨 치료의 근간이 되는 과거 RCT 결과를 중에 매우 중요한 랜드마크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인 UGDP 임상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는 1960년도에 시작되었고 이때 사용된 혈당 강화 치료는 설포니유리아인 톨부타마이드와 1세대 비구아나이드인 펜포민입니다. 그와 함께 인슐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톨부타마이드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심혈관 사망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펜포민으로 치료받은 당뇨 환자들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심혈관 사망이 더 높았다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인슐린 치료구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슐린이나 경구혈당 강화제는 혈관 합병증에 대해 보호 효과가 없고 심지어 톨부타마이드와 펜포민은 더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당뇨 환자를 위해서 처방한 약이 도리어 환자를 더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1세대 설포니유리아인 톨부타마이드가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설포니유리아에 대해서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꾸준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펜포민도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메포민이 당뇨 진료 지침에서 퍼스트 라인으로 맨 처음 자리받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현대의 당뇨 진료 지침의 근간이 되는 UKPDS 스터디를 살펴보겠습니다. UKPDS 스터디는 1977년에서 1991년 사이에 영국에서 시행된 당뇨 임상시험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로 진단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 당뇨 환자들의 나이대가 50대였습니다.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을 때 이때 사용된 당뇨병 약물은 메트포민 그리고 설포니유리아, 인슐린이었는데 설포니유리아로는 글리벤클라마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ACE 이니터인 카토프릴과 아테놀롤 베타 차단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치료 그룹은 A1C 고를 7.9 정도 달성했는데 비해 집중 치료 그룹은 중앙값 A1C로 7까지 혈당을 조절하였고 이렇게 A1C를 7까지 집중적으로 혈당 조절을 했더니만 미세 혈관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대혈관 합병증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혈당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더 저혈당이 많이 발생하고 체중도 증가한다는 것이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UKPDS 스터디 결과 설포유리아나 인슐린을 가지고 혈당을 철저히 조절한다 하더라도 심근경색 같은 대혈관 합병증이나 사망을 줄이지는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만 과체중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브그룹에서
메포민을 사용하였었는데요. 메포민을 사용한 과체중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관련 합병증과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위험이 감소되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UKPDS 스터디 이후에 발표된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는 메포민을 퍼스트 라인 테러피로 우선적으로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했더니만 당뇨 관련 이완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UKPDC 스터디 이후에 발표된 당뇨 진료 지침에서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엄격한 혈압 조절에 대해서도 매우 큰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중 혈당 조절은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집중 혈당 조절의 혈당 조절 목표는 A1C 7이다. 라는 것이 매우 최근에 당뇨 진료 지침에까지 꾸준하게 레퍼런스로 사용된 것이 UKPDS 스터디입니다. 그와 함께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한다 하더라도 대혈관 합병증이나 사망률은 줄이지 못한다. 하지만 엄격하게 혈압 조절을 하면 당뇨 합병증과 사망률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UKPDS 스터디 뒤에 발표된 대부분의 당뇨 진료 지침에서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철저한 혈압 조절에 대해서도 매우 큰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발표된 랜드마크 트라이얼인 어드밴스 스터디입니다. 어드밴스 스터디는 당화 혈색소를 6.5%까지 더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있었지만 대혈관 합병증은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의 대부분은 다이베틱 네프로패시 예방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드밴스 스터디에서도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했더니만 대혈관 합병증과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드밴스 스터디도 당뇨 환자에서 철저하게 혈압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된 레퍼런스가 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1C를 6.5 밑으로까지 낮추면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의 대부분은 네프로패시, 신장 이벤트 예방 효과였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혈당 조절을 하면 역시 입원이 증가하거나 심각한 저혈당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혈압 조절을 철저히 할 경우에는 대혈관 합병증과 사망을 다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어드밴스 스터디의 결론입니다. 다음에 발표된 어코드 트라이얼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코드 트라이얼은 UKPDS 스터디와 함께 현대 당뇨 진료 지침의 제일 큰 근간이 되는 2대 랜드마크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어코드 트라이얼은 당화 혈색소 조절 목표를 6까지 낮추는 아주 공격적인 혈당 감소 전략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코드 트라이얼에서 테스트한 당뇨 환자들의 특징이 당뇨를 앓은 지 10년이 넘은 60대 이상의 당뇨 환자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혈당 조절을 했더니만은 충격적으로 모든 원인의 사망과 심혈관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중단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혈당 조절을 했더니만 저혈당 위험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체액 저류 같은 부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코드 트라이얼의 결론은 집중적인 혈당 조절을 했더니만 도리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정말 비극적인 결론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발표된 VADT 연구는 평균 연령 60세 정도 되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기에서는 당화 혈색소 조절 목표를 7 미만인 6.9까지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나타났지만은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역시 이렇게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니까 저혈당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사후 분석을 해보니 당뇨 진단 후 15년 이내에 이렇게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한 경우에는 사망률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앓은 지 오래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시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중 혈당 조절은 당뇨 환자에서 대혈관 합병증 및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미미하였고, 하지만 당뇨를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혈당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를 시사하였습니다. UK-PDS 스터디와 VADT 스터디는 10년 후속 팔로업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UK-PDS 10년 팔로업 연구를 보겠습니다. UK-PDS 스터디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뒤에 롱텀 팔로업을 할 때는 1년 뒤 그룹 간의 A1C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하는 혈당 조절의 정도의 차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한 군에서 꾸준하게 미세혈관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UK-PDS 본 연구 기간 동안에는 MI와 모노논일이라는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롱텀 팔로업 후속 연구에서는 극적으로 MI와 모노논일이라는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철저하게 혈당 조절 한 군에서 나타났습니다. 메포민 치료를 한 군에서는 꾸준하게 이점이 과체중 당뇨 환자 그룹에서 나타났습니다. 10년 VADT 추적 조사 연구에서는 카디오바스큘러 사망과 모노닌으로 인한 사망의 감소 효과가 관찰되진 않았습니다. 즉, 집중 혈당 조절 요법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있었지만 심혈관 사망률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UK-PDS 스터디는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50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화 혈색소를 7까지 낮추면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가 꾸준하게 나타났고, 하지만은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처음 임상시험을 한 기간에는 보여주지 못하였지만은 롱텀 팔로업 했을 때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망률 감소 효과도 임상시험 기간 중에는 보여주지 못하였지만은 롱텀 팔로업 스터디에서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50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A1C를 7까지 낮추었더니만 장기적으로는 사망 위험까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UK-PDS 스터디에서 보여준 연구들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A1C 7 정도까지 철저하게 조절해 줬더니만 막상 나중에 장기적인 롱텀 팔로업 기간 동안 혈당 조절을 더 잘하는 효과가 혈당 조절의 차이는 대조군과 차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음에 혈당 조절을 잘한 것만으로도 후에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사망률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 끝에 이처럼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면 나중에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와 사망률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레거시 이펙트라는 말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레거시 이펙트, 즉 유산 효과입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당시에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면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와 사망률 예방 효과가 설령 당뇨를 진단받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혈당 조절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와 사망률 예방 효과가 꾸준하게 유산처럼 남아서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코드 트라이얼은 당뇨를 진단받은 지 약 10년이 더 된 60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화 혈색소를 6.4까지 낮추어 보았는데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예방을 했지만은 대혈관 합병증은 예방할 수가 없었고 정말로 비극적이게도 사망률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드밴스 트라이얼에서도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있었지만은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고 사망률 예방 효과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강화 치료를 할 때는 당뇨 환자의 특징을 고려해야 되면서 그때 당뇨 환자의 특징 중에
꼭 고려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이 환자가 당뇨를 진단받은 지 얼마나 되었고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동반이 되어 있고 환자가 앞으로 살게 될 여명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드린 UKPDS 스터디와 어코드 트라이얼, 어드밴스 트라이얼, VADT 트라이얼에서 시사를 하였습니다.